네, 오늘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그동안 달러를 시중에 풀어왔었던 양적 완화 정책, 달러를 찍어내서 푸는 정책, 이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은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이죠. 언제 미국이 달러를 그만 찍기 시작하느냐, 덜 찍기 시작하느냐,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은 각국의 증시가 별로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 자세하게 전문가의 해설 듣겠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이상엽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자,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좀 알기 쉽게 저 같은 경제 문외한데도 잘 알 수 있게 좀 설명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양적 완화, 이것을 미국이 왜 했었던 것이고 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은 2008년 9월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시장이 급속하게 경색되었고 이게 실물시장으로 빠르게 퍼지자 시장에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이 직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양적 완화 였다면서 지금까지 한 것이? 네, 맞습니다. 1, 2차 때하고 어떻게 달랐습니까? 1, 2차 때와 3차 때가 다른 점은 1, 2차 때는 그 양적 완화의 규모와 기간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3차 양적 완화는 그 기간과 규모를 정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양적 완화 축소가 언제 되느냐가 시장에서 항상 그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얼마나 덜 풀리느냐, 더 풀리느냐에 따라서 각국 경제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월 100억 달러를 줄이겠다라고 오늘 FRB가 발표를 했는데 이 정도면 원래 예상했었던 겁니까? 또 적절한 규모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보통 시장에서는 이번에 100억에서 150억 달러 정도를 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요. 이번에 100억 달러 정도의 축소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었던 정도의 규모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도 제로에 가깝게 운용하겠다 결정했는데 이 초저금리로 가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일단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그 양을 줄인다는 거지 양적 완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은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이미 풀린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그러니까 즉 출구 전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출구 전략을 할 때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면 환자가 그 회복은 되고 있지만 그게 뭐 회복이 되기 때문에 투약량은 줄일 수 있지만 아직 퇴원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오늘 미국 증시는 어떻게 반응했죠? 미국 증시는 소폭 오른 것으로 끝났습니다. 소폭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 증시들은 어떻습니까? 유럽 증시들도 소폭 오르고 있는 것으로. 우리 증시 좀 전에 어떻게 끝났죠? 소폭 오른 것으로 끝났습니다. 소폭 올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기준금리를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그만큼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이고요. 좋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양적 완화 축소는 언제 하느냐 그 시점의 문제였지 하는 것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언제 하느냐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측면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심이다. 네. 조마조마했었는데 언제 할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를 이제 언제 맞을까? 그 걱정할 때가 사실 더 두려운 거지. 일단 맞고 나면은 오히려 더 괜찮아지는.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달러 환율도 좀 오르고 끝났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그 양적 완화 축소됨에 따라서 그 금리가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예상한 것처럼 좀 환율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뭐 펀더멘털이라든가 경상수지 흑자 지속이라든가 하는 측면을 봤을 때 다시 좀 하락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박사님 그러면요. 이 양적 완화 축소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그걸 좀 짚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자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가정경제를 꾸리고 있고 각 가게들 그리고 기업들은 양적 완화 축소 시대에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거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정부는 적절하게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금융시장 변동에 잘 대처를 해왔고요. 적응력을 길러왔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 가계 서민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아니면 환율 변동에 따라서 좀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층들은 좀 최근에 그 금리나 환율의 변동에 너무 그 좌우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대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정부에서도 이 거시정책뿐만이 아니고 미시정책까지도 좀 잘 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 일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양적 완화 축소를 언급했을 때 그 이후에 그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일부 신흥국을 제외하면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로 볼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IBK 연구소 이상엽 연구위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